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뉴스엔 청년 마스 오늘도 권지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추진 중인 민주당인데요. 여야가 서로 이견 중인데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본 회의를 모두 열지 않으면서 이 해임안에 대한 게 현재까지는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강행 의지를 강력하게 현재도 표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탄핵 카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핵 카드 과연 그 민주당이 정말 꺼내 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두 분 먼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탄핵까지 안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것으로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게 된다고 하면 탄핵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정조사위가 열렸는데 유가족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나도 모자랄 판에 유가족분들이 왔는데도 피하고 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모습이 여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쟁을 삼아서 민주당이 뭔가 우위를 얻어서 좋을 일이 아니라 최소한 유가족 분들에게 여전히 국가가 남아있고 수습을 위해서 누구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상민 장관은 해임하고 얼른 국조에 참여하고 다른 진상조사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가족을 만남을 회피한 여당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조사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입장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선 아까 얘기하신 유가족분들이 오셨던데 저희 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별개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것은 저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 당 스스로가 조금 아쉽고 다만 이제 국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상민 장관이 어떤 책임질 만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인데 벌써 해임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절차적인 사법적인 책임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관례상 저희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임을 하시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 관례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을 저희가 또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을 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가까운 참사 중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해양에서 발생했고 당시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대비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화가 11번이나 신고가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압사 참사가 일어날 것 같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건 누구인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총책임자 역시도 너무도 명확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유가족 중심으로 수습을 망치고 있어요. 유가족분들이 자기가 겪은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게 아주 큰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나지 못하게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유가족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공무원이 나에게 설명해 주기를 나는 유가족끼리의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다 누구 지휘하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지휘를 직접 했든 안 했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서 책임을 못 묻는 상태가 아니라 진상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와 비교해서 이해한다던가 그럴 사안이 아니란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 유가족들의 어떤 연락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라고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 확인 중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들은 진술로는 이제 유가족께서 다른 유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보셨는데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인의 어떤 연락처나 이런 걸 함부로 공무원이 알려줄 수 없는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알려주지 못한 것이 좀 와전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결국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부분인데 이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진상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또 실제로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셨던 어떤 수사 어떤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뭐 상황실장의 자리를 비웠던 것이라든가 책임자가 뭐 자리를 뭐 그 시간이 2시간 정도 뭐 공백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자들이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수사가 아직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진상은 오늘 밝혀졌다라는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좀 오늘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본질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였고 좀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박홍근 이제 원내대표가 다음 주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니까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거니까 이 관련해서 또 다음 주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그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청와대 인사 중에서 첫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만큼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서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자, 이 메시지 의미는 무엇이고 도를 넘지 말라는 건 누구를 향해서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무슨 뜻으로 이런 발언을 하신 건지 제가 처음에 이 입장문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당시 서해 피격 국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뭐 정부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감의 표명이나 사과의 표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내용 자체는 진짜 마치 어떤 수사라는 것의 영역을 한정시켜서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하는 걸로 들렸거든요. 이것이 실체적인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지금 수사되고 있는 부분이 뭐 어떤 국방부라든가 뭐 국가안보실이라든가 관련 지금 부처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선을 긋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성역이 있고 거기를 침범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만약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담하게 책임을 지시면 되실 일인데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선을 긋는 발언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취임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 주장하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사실은 월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월북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때 근거와 달라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만 달라졌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월북 정황을 확인했었던 것은 SI 정보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들었는데 실제로 월북 정황이 명확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것을 말하긴 어렵지만 그렇게 나도 이해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와 달리 지금 왜 월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구속을 했다가 그 구속되었던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장이 다 구속적부심에서 다시 풀려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사실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라도 정말 옳은 거라고 저는 되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심사 중이고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사건에 대해서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자가 서훈 전 실장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종 승인은 내가 했다. 최종 책임은 내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안이 그렇게 대통령의 수사까지 가기가 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검찰이나 감사원에서는 네. 문서를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문서의 원본은 또 다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문서 삭제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전 정부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정보로 어떤 해석을 했던 바꿔 말하면 전 정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전 정부의 통치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보통 민주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심판을 하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이 지속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분하겠다?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떤 해석이 형사적으로 처분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행위는 늘 형사적으로 처분돼야 되는 위험에 놓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리스럽게 형사적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킨다거나 아니면 처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결과는 오늘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앞서 이제 두 분이 그러니까 국방부 전 장관과 네.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 부심에 의해서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도 이번에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문서 삭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금 서훈 안보실장은 내가 말한 그 문서들은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그게 아니면 정치적 해석 때문에 이 사람이 구속돼야 되는데 저는 전 정부의 통치행위를 구속할 사유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의견 들어볼까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이제 동감이 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제 증언을 하기에 이 사건을 어떤 이제 월북 정황이 있는 근거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을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이분의 진술이고 반대로 이제 서훈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의 진술을 하고 계신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시 고위공무자들끼리의 증언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이제 문서 삭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정치권에서의 해석이었다면은 비판은 받은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타국에 의해서 살해되고 또 그 시체가 또 이렇게 훼손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당시 보고를 받았음에도 3시간 동안 뭐 어떠한 구조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월북으로 판단될 만한 근거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것은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될 만한 근거들도 당시에 함께 나왔는데 이것을 특정 목표를 가지고 편취해서 공개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겠죠. 국민의 생명에 걸린 일이니까. 하지만 사법적인 피해는 제가 앞서서 이상민 장관을 그럼 이걸 사법적인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해임이나 탄핵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뭐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할 만한 사안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사 앞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세에 몰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그 분당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우리 청년 정치인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주당 분당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야 이제 아무래도 저희 당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이 나온지 뭐 제가 잘 알 수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저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뭐 친이재명계의 독주가 사실 꾸준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배제되는 비주류들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엔 항상 우려됐던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목소리 자체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당이라는 게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어날 것이다 아니다라는 건 저희가 뭐 크게 예측하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앞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결국엔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존의 이재명계가 당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이런 권력이 너무 강해서 결국 그 다음 스텝으로 제대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 이런 자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어떤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지 못한다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요 이야기는 그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 지난 5월에 나온 겁니다. 근데 맥락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사실은 명분과 실리가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건 명분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양이 탈 쓴 호랑이가 아니라 되게 기세등등한 호랑이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당에 노무현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분당 자체라고 언론들은 많이 해석하지만 저는 분당 자체를 언급했다기보다 분당을 우려해야 할 만큼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노무현, 김근태, 김대중은 도대체 어디 갔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지면 지도부가 이 문제인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당과 관련돼서 연결될 수는 있지만 당장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행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분당 이야기를 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 이게 이제 유죄 판정이 아니더라도 민주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저는 국면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증언만 가지고 민주당이 뭐 분당 논의를 하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고양이 탈을 쓴 그 호랑이라는 그 언급의 그 뜻은 그러면 기세 등등하지 않은 호랑이,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비유한 건가요? 그 뜻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체를 비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인터뷰 자체는 분당에 대한 질문에 네. 제가 과거에 썼던 그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기 네. 때문에 분당에 대한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썼던 글의 맥락은 실리와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취하는 정치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의 비전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내후년 총선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 2024년 4월 10일 이제 총선 일로 벌써 이제 정해졌는데 내년 이제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이제 정치권에서 돌입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왕설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좀 부족하다라는 인물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권지웅 의원도 출마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이번 질문에 네. 많이 좀 관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여당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차출론이 본인 의지와 또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또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는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 당 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실체는 어떤 건지 그 두 사람의 차출론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지 두 분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타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하면 제 생각에는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로 출마해서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그건 정치 전체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논리적으로 능력 있다 이런 것들이야 인정할 만하고 필요한 능력일 수 있지만 그 개인에게 근데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건 조정하고 포괄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에요. 특히나 여당의 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여당의 대표가 된다?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정치 전체가 불행해질 거라고 일단 생각되고요. 총선 가능성은 어떻게 해요? 저는 총선은 출마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를 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쟁을 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건 어떤 인물의 특성이라기보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건 왜 신중해야 되냐면 그것 자체가 정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정부이기 때문에 위협을 할 수 있지만 위협하지 않는 건데 그 태도를 버리신 지 오래라 그냥 정치로 이미 나오셨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은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차출을 먼저 이야기했다기보다 되려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좀 불거진 것 같은데요.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조국 전 장관을 굳이 호출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아주 출마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무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민주당은 한번 뼈아프게 그 어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불평등 사이에서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것을 사실은 거의 무시하는 듯한 인사를 했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되게 많은 어떤 민주당 내의 분열을 가져왔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조국 전 장관을 저희가 먼저 차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높고 조국 전 장관은 출마 가능성을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당대표 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한동훈 장관께서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고 이 능력이 어떤 검사로서의 능력, 장관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어떤 정치인의 태도를 보인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네. 그게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부분에도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단순한 총선 출마가 아니라 당 대표로서 출마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부족한 인물이거나 뭐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제 정치에 엄밀히 따지면 입문도 하시지 않은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당 대표에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우리 당이 그만큼 인물이 없기 때문에라는 거 말고는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정말 뛰어난 재원을 지금 맞지 않는 당대표라는 자리에 우리가 가져다 써야 할 만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 뭐 설이 어디에서 먼저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이 계산을 해봤을 때 조국 전 장관께서 나와주시면 저희 당 입장에서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크게 이제 전 정부 때 비판을 받았던 점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비판해왔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더 위선적이게 그런 잘못을 했던 뭐 박원순 시장 사건이라든지 몇 가지 내로남불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조국 장관이신데 그런 분이 다시 또 총선에 나와주신다면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이 비판 정서를 다시 한번 또 촉진시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께서는 나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도 역시 뜨겁게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청년마수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